정말 도움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정말 제일 신나는 그 약이 이 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주의 산만증에 가지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병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아이 잘못 아니고요, 부모님 잘못 물론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Neurodevelopmental Disorder, 신경 발달 장애. 그러니까 엄마와 아버지의 그 알과 이제 정자가 만나가지고 46개 염색체를 가진 그 태아가 엄마의 자궁에 가서 이렇게 딱 부착돼가지고 10개월 있다가 이제 출산할 때 브레인이 그때 벌써 그 한 3개월 사이에 처음에 아기를 갖고 나서 first trimester라는 게 그 사이에 벌써 두뇌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 처음에는 이렇게 원통같이 이렇게 조금 등뼈가 이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숨골 생기고 그 다음 위에 이제 림빅 시스템 감정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전두엽 나오고 아기가요 벌써 3, 4개월만 엄마 자궁에 있을 때 거기서 벌써 태아 시절에 다 브레인이 완성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몇 달 더 있다가 심장도 생기고 뭐 딴 거 다 생기고 그런 다음에 출생을 하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유전인자가 주로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가령 너무 아기가 일찍 태어난다던가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조금 있다가 자라면서 물에 이제 뭐 그 납성분이 이게 두뇌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게 있을 때는 주의산만증 증세가 올 수 있지만 주로 이게 태어날 때부터 나오고 이게 한 60% 내지 70%에서는 어른에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무의 잘못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왜 그 경기가 있게 태어난 아이한테 얘가 경기를 하면은 너 경기하지 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경기하는 애들 보고는 물 있는데 혼자 가지만은 말하죠. 왜냐면 그러다가 경기할까 봐. 그렇지만 경기가 있는 애들은 약 치료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잘 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도 뭐 일 잘하고요. 그리고 2년간 아무 경기를 안 하면 뭐 운전도 그대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신경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애들을 치료를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약물입니다. 특히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메틸페니데이트, 리탈린, 컨설타 이런 약들이요 정말 도움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정말 제일 신나는 그 약이 이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처음부터 위험하다고 뭐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한꺼번에 약을 많이 준다던가 뭔가를 모르시고서 하시면 문제가 올 수가 있지만은 의사하고 부모님하고 환자하고 이렇게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하면은요 제가 52년간 지금 정신과 의사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약을 쓰면 30분 후면 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처음엔 조금 주니까 별로 큰 효과는 안 나요. 왜냐면 그때는 부작용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먼저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 그 킬로그램당 저는 1ml 내지 1.5ml 이렇게 주면은요 제약을 주면은 아이들이요 어텐션도 좋아지고 뭐 컨센트레이션도 잘하고 기억도 잘하고 그러지만 중요한 거는 행동 문제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이 잘못 안 했어도 포커스도 못했고 그래서 매일 공부 못한다고 야단 맞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요 7살짜리가 5살 같이 행동하고 9살짜리가 7살 같이 행동하고 그거 애 잘못 아니거든요. 약을 쓰면은요 10명 아이들 중에서 7명은 잘 듣습니다. 나머지 3아이들 중에서는 부작용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이제 끊어보거나 양을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바꿔 쓰는데 미국에서는 다행히 에드럴, 엠페타민 그 약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인데 아직 왜 한국에서는 그거를 못 쓰게 하는지 조금 걱정은 됩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미국에서도요 군대 가는 애들한테는 이런 약을 못 쓰게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서로 그거를 갖다가 abuse, 그러니까 나쁜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이걸 못 쓰게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약을 못 쓸 때는 이제 스트라테라, 아토목세틴이라는 약을 쓰거든요. 그거는 항진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쁜데 사용할 그럴 그 걱정이 적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오늘 메틸페니데이트, 그러니까 리탈린이라든가 컨설타가 주로 그 성분인 이런 약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토목세틴, 스트라테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라는 거는 성분명이고요. 그 상품명으로는 이제 리탈린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컨설타입니다. 그거는 적어도 10시간 내지 12시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굉장히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상품화된 물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제가 좀 쭉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한국에도 이런 것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리탈린이 있고, 리탈린 롱 액팅 LA라는 게 있는데 그건 한 8시간 갑니다. 그 다음에 메틸린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리탈린을 이게 액체가 돼서 애들이 이게 잘 삼키지 못하고 뭐 부셔서 먹어도 잘 안 먹을 때는 메틸린이라는 걸 쓸 수 있고요. 메틸린 ER이라는 거는 extended release, 오래 가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좀 뭐 8시간이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메타데이트 CD, 그러는 거는 그것도 좀 더 오래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설타가 주로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10시간 내지 12시간 가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퀼추라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 써본 적도 없고, 이런 게 있다는 건 압니다. 그 다음에 아펜시오 XR이라는 거 있는데,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 제 같이 일하던 동료는 이걸 좋아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별로 쓴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컨설타를 저는 많이 썼기 때문에. 대개 의사들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약이 있고 그걸 쓰다 보면은 경험이 풍부해지니까 자꾸 그걸 더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데이트라나라는 패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써봤습니다. 아주 그 심하게 지능이 낮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백인 여자아이인데요. 그런데 엄마가 굉장히 이렇게 해피하시고 아이를 항상 즐겁게, 이게 이제 다운 신드롬도 있고 그러던 애인데요, 워낙 지능이 낮아가지고 이게 먹는 거가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컨설타도 썼습니다. 그리고 리탈린도 쓰는데, 이 데이트라나 패치는 여기다 이렇게 딱 붙이면은 이게 한 9시간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얘가 그걸 하고서 버뱅크 하이스쿨 졸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뱅크 하이스쿨 졸업할 때요, 얘 사진을 크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스페셜한 졸업 사진을 23 다른 의사들에게 보냈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한 사람이지만은, 물론 소아과 의사 있었고, 안과 의사, 그 다음에 뭐 심리학자, 그 다음에 물리치료 하시는 분, 뭐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나 애가 해피하게 아주 미소 지으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어쨌든 걔가 이 데이트라나 패치를 썼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게 쓰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의 PM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불안증이 심하고, 제가 6살 때부터 보기 시작한 환자인데요. 그래도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버클리 대학교,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좋은 그 대학교를 갔는데, 이 애는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변호사시고 어머니도 아주 그 현모양처시고 할머니가 또 같이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 어른이 이 아이를 많이 도와줬는데, 제가 이제 그 카이저에서 본 게 아니라 얘는 제가 제 교회에서 카이저 멤버가 아닌 분들이 이제 오시면 보던 라이프케어 센터에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6살 때는 얘가 선택적 함구증, 그러니까 가족 말이고 딴 사람들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그 치료를 했고요. 13살 때는 social anxiety disorder, 사회 불안증이 심했고요.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그런데 나중에 얘가 UCLA에 가서 자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폐 생각을 안 한 것이, 그때 왔을 때는 급하니까 선택적 함구증 치료에만 급했고, 13살에 왔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오랜 시간을 두고 보질 못했는데,
그 UCLA가 굉장히 그 자폐 진단에 굉장히 앞섰습니다. 그래가지고 ADO라든가 뭐 ADI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자폐가 있나 없나를 갖다 체크하는 뭐 여러 가지 질문 그 서들인데 UCLA에서 그 트레이닝 받은 제 의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동료인데 카이자에서 그분은 그러니까 그걸 쭉 사용을 해가지고 자폐 진단을 훨씬 더 자주 하고 빨리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통계로는 세계적으로 뭐 35명 중에 1명이 자폐하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전에 하고 다르죠. 그 전에 뭐 150명에 1명이다. 그 전에 또 훨씬 더 드물었었는데 물론 이게 진단을 어떤 점에서는 받음으로써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특히 이 자폐 진단에 굉장히 부모님들 열심히십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면은 그리고 뭐 물리치료, 언어치료, 상담치료, occupational therapy 모든 도움을 이 리저널 센터를 통해서 받거든요. 아마 그래서 더 이게 진단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다른 원인은 뭔지 모르지만 요새 진단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존 ATM은 뭐냐면요. 얘가 아침엔 도저히 못 일어나니까 저녁 8시나 9시에 밤에 잘 때 약을 먹고 잡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아침 7시면 이게 약효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깨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 ATM은 그런 아이들한테 쓰면 굉장히 좋은 약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약의 특별한 인디케이션, 도움이 되는 아이들한테는 이게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약을 이제 FDA에서 승인한 거는 제일 먼저가 물론 ADHD겠죠. 그 다음에 나르콜랩시라고 낮에 갑자기 이제 REM 슬립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환자가 이렇게 막 쓰러지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르콜랩시 때도 이제 이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DA에서 승인은 안 됐지만 아주 그 우울이 심한데 어떤 환자들은 이 약을 조금 주면은 특히 이 노인들에서요 리탈린을 조금 드리면은 디프레션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off the label이죠. 예, 그래서 그런데도 조금 씁니다. 그럼 이 메틸페니데이트, 리탈린이나 컨설타는 어떻게 해서 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나 하면은요, 이 약이 들어가면은 우리 전두엽에서 노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 특히 도파민을 갖다가 이제 흡수가 돼가지고 이게 몸 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재흡수가 억제됨으로써 그 양을 갖다 올려줍니다. 그래서 도파민이나 에피네프린이 특히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은 전두엽이죠. 왜냐하면 전두엽은 컨센트레이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두엽에서 이제 주의 집중과 그다음에 집행 기능 이런 것, 그다음에 wakeful 깨어 있는 상태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이절 갱글리아라고 우리 그 두뇌 베이스에 가서도 도움을 줘가지고 그 우리가 항진 형상, 하이퍼 액티비티 되는 걸 갖다 많이 줄여주는 게 거기서 일을 해서 그렇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시상하부라던가 이런 데 가서 도움을 주어가지고 우울 증세라던가 아니면 피곤한 거, 그다음에 졸리운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웨이크풀니스를 도와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이 메틸페니데이트를 쓰면은요 30분 후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주면은 물론 더 도움이 확 나타나지겠지만 그런 부작용이 올 수가 있으니까 처음엔 아주 작은 양부터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금방 효과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작용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적은 양부터 쓰고 저는 한 3일이나 5일 만에 조금씩 올립니다. 그러니까 5mm 썼다가 뭐 7.5mm 했다, 10mm 했다, 15mm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차차차차 올리지요. 그래서 대개 몇 주 있으면 최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효과 중에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치료의 목표는 뭐냐면은 attention,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하는 걸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행동 항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mpulsivity, 충동성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가지고 자기가 학급에서 아니면 자기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더하는 것이 좀 줄어드니까
이게 사회생활 하는데 훨씬 낫지요. 그 다음에 제일 이제 학생한테 중요한 거는 자꾸 디스트랙션 되는 거. 그러니까 어디로 생각이 산만해지는 걸 갖다가 막아주고, 그 다음에 포커스한 걸 갖다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이런 증상이 조절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때 맞는 용량이 얼마라는 걸 알게 되면은요, 그거를 그냥 계속 쓰면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주말에 같은 때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약은요, 지루한 거 방지하고 재미없는 거를 갖다 방지하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하루 종일 뭐 가서 수영한다던가 뭐 산에 올라간다던가 아니면은 게임한다던가 이럴 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는요 도파민이 막 나옵니다. 운동할 때 도파민 나오죠. 에피네프린 나오죠. 그때는 기분 좋아질 때고, 그 다음에 게임할 때는 특히 도파민이 막 넘쳐 나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이런 약은 필요 없고, 그래서 수업 시간이나 어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직장에서 근무할 때 아니면 집에서 뭐 수표 정리한다든가 텍스 정리한다든가 이럴 때는 재미없고 지루하지만 해야 되는 거 할 때는 이럴 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왜 6살, 7살, 8살 이때 필요하냐면은요, 그때 아이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러죠. 셀프 리스펙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기를 때거든요. 근데 그때 매일 너는 오늘 또 뭐 시험지에다가 이름도 안 썼어? 너 오늘 또 뭐 빵점 맞았어? 너 오늘 또 숙제 안 해갔어?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싫어한다. 우리 엄마는 나를 헤이트한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우리 선생님은 나를 싫어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기를 존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싫어지고, 그럼 나가서 싸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게 어른이 될 때까지도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치료를 하는 겁니다. 아이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요, 제가 자꾸 당뇨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신병하고 같이. 당뇨병을 치료할 때요, 우리가 인슐린 주사 맞으면은 그때 혈당이 높던 거 이렇게 낮춰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혈당 내에 슈가가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눈에 가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눈을 멀게 한다던가, 콩팥에 가서 꽉 막아가지고 콩팥에 병이 일으게 한다던가, 심장 막으면 심장마비 되는 거, 이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인슐린도 쓰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인슐린을 썼다고 해서 병이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 ADHD도요,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ADHD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 내지 70%에서는 어른까지 그냥 갑니다. 그런데 특히 어린 시절에 치료를 해주는 이유는요, 아이가 지금 두뇌가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가지고요, 이 전두엽은 생각하는 두뇌고, 그 다음에 모든 인식하는 두뇌고, 집행 기능을 완성하는 두뇌인데 25살까지 여기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씩 자기가 행복하고 사회에서 배우고 부모한테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움으로써 집행 기능, 즉 내가 화가 나도 화를 참는 거, 아니면 내가 일을 할 때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타임 매니지먼트 하는 것, 약속 지키는 것, 모든 사회생활하는 것, 그게 전부 다 두뇌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런 걸 배우는 것을 하는 데는 뉴런, 신경세포와 또 신경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그 시냅스들, 이런 것들이 자꾸 발전해야 되는데, 애가 이제 그 두뇌를 안 쓰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면은요, 이런 그 시냅스들이 생기다가 말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안 쓰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약을 써가지고 아이를 도와줘가지고 행복한 아이가 되면은 이 나중에 25살 될 때는 행복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걸 치료를 하는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이걸 아시면은, 그 많은 아버지들이요, 본인이 ADHD가 있었는데 내가 어른 돼서 멀쩡한데 왜 애한테 약을 주냐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미국에 오신 아버지들이요,
굉장히 ADHD가 많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리코스토어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면서 성공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도 부모의 그 지인이 있으니까 ADHD가 있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내요. 그럼 제가 이제 이게 진단을 해가지고 네, 얘가 ADHD 증상이 꽤 있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상담만 하면 안 돼요 이래요. 상담해서 안 되면 약을 쓸게요 그러는데, 상담하려면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상담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상담과 약물 치료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하시면서 상담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을 제가 이제 이해를 시키시면은 아버지들이 이제 야단을 하십니다. 우리 애가 정신병 아닌데 왜 이런 약을 주냐.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거 어머니 아버지들이 두뇌를 좀 더 아시고, 그리고 아이를 갖다 정말 사랑하신다면은 비록 약을 쓴다는 것이 좀 겁은 나지요. 안 하던 걸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52년간 지금 정신과 의사 하면서 이 메틸페니데이트 써가지고 심장마비 됐다던가 뭐 사망했다던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요, 이런 약 쓰면 나중에 애가 마약 중독자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약을 써가지고 자기를 조절할 줄 알았던 아이들, 그래서 자기 셀프 이스팀이 올라간 애들은요, 아무리 티네이저 때 떤 애들이 야 이거 같이 가서 파티에서 이거 쓰자 그래도요, 노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으니까. 쓰지 않았던 애들은요, 그때는 주위의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친구가 하자 그러면 그냥 따라해요. 그러다 보면은 마약 중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ADHD 진단을 받았는데 약물을 쓴 사람들은 오히려 마약에 중독되는 그 확률이 적고, 치료를 안 받은 애들은 오히려 많아집니다. 어떤 여기 이제 멕시칸 부모님들이 그때 이제 오셔서 하는 말이, 내가 들으니까 어렸을 때 쬐끔 썼던 애들이 나중에 마약 중독자 된다 그러던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는 약을 조금 썼을 때 애가 도움을 받았으면은 그 약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아이를 칭찬해 주시고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아이는 칭찬 안 하고 너 약 먹었어 안 먹었어 이것만 자꾸 따지시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때는요, 나 그럼 약 안 쓸래 그리고 안 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은 ADHD가 심한 애들은 나중에 마약 중독 되지요. 그거는 어린 시절에 약을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약을 쓰다 말았고, 약 쓸 때 부모님들이 옆에서 서포트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제가 지금 서론으로 저희 경험을 말씀드린 거고, 약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용한 후에는 효과는요 30분 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서서히 약물을 올리니까 처음에는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워낙 양을 적게 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부작용이 있나 없나 우선 알아보는 겁니다. 부작용이 없으면 조금 더 올리고 그러면 효과가 벌써 확 나타나죠. 그 다음에 부주의성이 감소되고 효과가 있으면 애가 포커스하는 게 벌써 달라지고요. 대개 저는 그럽니다. 부모님들한테 얘가 약을 갖다 언제 써볼까요?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이제 그 선생님들이 튜터가 와서 도와주는 경우는 튜터 오기 전에 30분 전에 줘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그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약을 썼을 때는 집에서 텔레비 보거나 게임하거나 이 약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그런 거 가지고 도파민이 나오니까요. 그럴 때 알아보시려면 도서관이나 아니면 조용한 데 가셔가지고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나, 자기가 숙제를 할 수 있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아동 시기에 이제 치료를 시작했으면은 저는 되게 그렇게 말합니다. 되게 이제 방학 때는요 끊어도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청소년 시기에는 그냥 쓰는 게 좋은 것이, 청소년기에는 가족들하고 이게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행동에 문제가 있으니까 가족에서 불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쓰라 그래요, 저는. 근데 아동일 때는
대개 이제 드럭 할러데이를 줘가지고 휴일이나 베이케이션 때는 안 써도 되고요. 그게 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쓰라고 그럽니다. 대학교 갈 때쯤이면 벌써 많이 여기가 전두엽이 발달되기 때문에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본인들이 이제 18살 넘었으니까 약이 필요하면은 의사한테 직접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는 본인들이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이 결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약을 썼는데 좀 기다려봤는데도 이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럴 때는요, 그 상담을 좀 더 하고 행동요법도 더 하고 비헤이비어 테라피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가 약을 쓴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뒤로 버리는 게 아닌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떤 때는 부모님들을 걱정시킬 것 같아서 자기네들이 쓰기 싫어도 말을 안 하고 그냥 썼다고 그러는 아이들도 있고요. 혹시 부작용이 무서워가지고 애가 안 쓰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애들이 이걸 썼는데도 혹시라도 뭐 도움이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특히 티네이저 같은 경우는 다른 무슨 술이라던가 다른 물질을 쓰지는 않았나. 그 다음에 자폐가 있는 아이들 있죠. 아니면은 무슨 학습장애 있는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또 그 증상 때문에 효과가 조금 덜 나타나는 수도 있고요. 다른 병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나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만일 이 아이에게 양극성 질환, 그러니까 바이폴러 디스오더 가족력 때문에 그게 잠재해 있었다면은 이런 약을 주면은 조증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조심해야 되고, 그럴 땐 약을 이제 끊던지 조증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조심하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작은 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메틸페니데이트, 그러니까 리탈린이 잘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요, 아데럴을 씁니다. 그러니까 암페타민 계통을 쓰면은 그 약은 중약 안 듣던 애들도 이게 들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작용도 조금 더 다를 수가 있는데 암페타민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암페타민은 잘 안 쓰는 이유는 메틸페니데이트가 조금 더 이게 마일드합니다, 약효가.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지요. 무슨 부작용이 있어도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질 않고요. 혹시 조울증 가족에 있거나 얘한테 조울증이 올 수 있는 그런 잠재된 그 유전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메틸페니데이트가 안전해서 씁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케이스는요, 저는 컨설타를 아침에 주고 그게 이제 학교에서 뭐 3시쯤에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약효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작은 양의 immediate reacting one, IR, 그래서 그 리탈린을 주면은 그건 한 3시간 있습니다, 몸 안에. 3시간 내지 4시간. 그러니까 그때 한 3시쯤에 그걸 먹으면 3시 반부터 이게 효과가 나타나면은 숙제하고, 그러고 나서 뭐 6시나 7시, 8시쯤 되면 약효가 다 사라지니까 불면증을 일으킬 염려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소아정신과 의사가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걸 가끔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메틸페니데이트 쓰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아토목세틴, 스트레틴이라던가 모다핀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양극성 질환이 온다던가 그러면 그거는 따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요, 이게 이제 스티뮬런트니까 하트도 가서 이제 스티뮬레이션 조금 시키지요. 그래서 반드시 EKG, 심전도를 찍어봐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여기 미국 소아과 학회나 가정의사들도 심전도 찍을 필요 별로 없다. 그러나 가령 집안에 심한 심장병이 있는 가족이 있었던 거나 아니면 얘가 그 전에 뭐 심장병이 있었다든가 그럴 때는 미리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미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애의 맥박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재놓습니다. 그 일종의 기본으로. 그리고 약을 쓰면서 이제 이걸 계속 체크를 하죠. 혹시라도 맥박이 올라간든지 혈압이 많이 올라가지 않나, 이제 그런 거는 체크를 해놓는 게 좋고요. 또 체중도 재놓습니다. 왜냐면은 이 약들이 이제 입맛을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라는 게 이게 계속 그 몸무게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땐 약을 끊든지 다른 약으로 바꾸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체중 재고 혈압 재고 맥박 재고 그건 전부 다 이제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가족력과 과거력, 아이가 과거에 이런 병이 있었는지, 가족 중에 이런 병이 있었는지 그거를 조사해 놓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스티뮬레이션 시키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에게 뇌전증이 있었대 봐요. 에필랩시. 그럼 그 스티뮬레이션 시키면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는 조심하고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은데, 제가 치료한 그 유태인 환자가 있었습니다. 유태인 아이가 본인이 그 가족 중에 이제 그 전에 그 뇌전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걸 안 쓰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빨리 치료를 하면 된다. 그리고 끊으면 되니까, 얘가 공부 시간에 너무 주의 집중을 못 하니까 조금이라도 써보자. 그래서 부모님이, 어머니가 하도 그 부탁을 하셔가지고 조금씩 싸게 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훨씬 공부하는 거랑 자기 만족도도 커지고 가족 간의 그 사이도 좋아지고, 그래서 얘는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외는 있지만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죠. 이 유태인들이 비교적 이렇게 친척끼리의 결혼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유전적인 병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르토독스라 그러는데요. 유태인들 중에서도 머리에다 이제 이렇게 그 야마카라고 이걸 쓰고 까만 옷 입고 여기다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길게 턱수염 내리고, 토요일이면 이제 자기네 그 시나고그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 저녁부터는 뭐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일하면 안 되고, 뭐 이분들은 밥도 미리 이게 눌러놓는 그 하녀가 해놔야 된다고 그래요. 심각하게 그 자기네 전통을 지키는 이 오르토독스 주들이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환자를 몇 번 치료를 했더니 이분들이 자꾸 소문을 내가지고 그런 환자들이 참 많이 왔는데요. 한 어머니가 이제 그 주의산면증이 꽤 심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아이들을 갖다가 산하 제한 안 합니다. 그냥 다 낳아요. 그래서 애가 10명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10명 아이들 중에서 8명을 치료를 했습니다. 한 2명은 조울증이 있었고, 나머지 한 8명이 ADHD가 있었고, 또 다른 아이는 뭐 학습장애 같은 게 있었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자기 그 부모님의 지시에 따라서 항상 까만 교복 입고 얘네들 다니는 특별한 학교가 있으니까 조그만 어린애들도 이게 구렛나루 옷 입고요, 야마카 쓰고 뭐 이러고 오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 중에서 이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진단도 빨리 되고, 진단이 돼가지고 치료하자 그러면 금방 얘기 듣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개는 소아과 의사한테 제가 보냅니다. 그래서 약을 쓰기 전에 그래도 소아과 의사가 한번 쭉 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몸무게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쪽에서 정확하게 재개하고, 물론 저도 재지만,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이가 과거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이런 것도 미리 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뭐 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피검사를 해가지고 애가 혹시 잘 안 먹어서 빈혈이 되진 않았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는데요.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이제 제가 신경을 쓰지요. 그리고 이 약을 쓰면 이제 부작용이 물론 좀 옵니다. 어떤 아이들은 특히 이제 약을 갖다 늦게 먹거나 그러냐면은 잠이 아무래도 안 오겠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머리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있으면 어떤 때는 나아질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그 부모님들한테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틱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틱이라는 거는요, 두뇌에서 이게 딸꾹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뇌가 스티뮬레이션 되면은 이렇게 딸꾹질 나오는 것 같이 처음에는 이제 눈을 깜짝깜짝 한다던가, 코나 입을 갖다 이렇게 찡긋찡긋 한다던가, 아니면 어쩌면 이렇게 이제 뭐 아이들이 이게 뭐 자기 뭐 소매도 이렇게 물어뜯고, 뭐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이렇다 앉았다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바디 틱도 있고 페이셜 틱도 있고, 아주 드물게는 이 보컬 틱, 음성 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뭐 휘파람 부는 소리도 내고, 아주 드물게는 뭐 조금 이제 S라든가 F라든가 미국 애들이 이제는 쌍소리죠. 그런 아이들도 제가 한 3~4명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심한 경우들이죠. 근데
보통은 그런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틱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틱이 나타나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좀 놀라질 않아요. 이제 그전에는 틱이 나타나면 약을 끊었거든요. 근데 약을 끊으니까 아이들이 공부 시간에 어텐션을 못 하니까 자기들은 이 얼굴 조금 찡긋찡긋하는 거가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약을 다시 달라고 그래서 요즘은 소아정신과에서 틱이 나타나면 약을 좀 줄여서 주되 완전히 끊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애들은 이제 이게 약간 트레머 같은 게 이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조금 어지럽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일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식욕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리탈린이 좋은 점은 우선 아침을 먹게 하고요. 그다음에 약을 줍니다. 그럼 약이 서너 시간 가니까 점심시간쯤엔 약이 다 떨어져요, 약효가.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나서 그다음에 오후에 약을 먹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는 미국에서는 디저트를 많이 애들이 원하는데 저녁 먹고 나서 뭐 아이스크림이라던가 뭐 케이크라던가 이런 거를 보통 때 잘 안 먹던 애들도 그런 걸 먹으면 이게 영양분이 많거든요. 당분도 있고 뭐 거기에 이제 필요한 그 우유 제품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 몸 안에 많이 뉴트리션이 이제 보충이 되니까 그 디저트를 많이 먹게 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감소되는 것을 막고 체중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이제 배도 아프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몸 안에 위장이나 그 소장에는요 참 신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게 스티뮬레이션 시키니까 이게 스티뮬레이션 되면 배가 아프겠죠. 그래서 빈속에 먹으면 배가 꼭 아픕니다. 그래서 꼭 뭘 먹고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다. 그리고 이제 이 약을 먹는 경우는 이게 입이 좀 마릅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 하면서 입이 말라서 저는 이제 입에다 이게 로zen제 같은 걸 입에 무는데요. 왜냐면은 입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애들을 쓰거든요. 근데 애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큰 문제는 아니에요. 껌을 씹는다던가 뭐 그 로zen제를 쓴다던가 그러면 많이 감소되고 물을 마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이걸 쓰면은 발육이 정지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6살보다 어린애들한테 쓰면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뭐 소아과에서는 뭐 3살 때도 약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신과에서는요. 6살 전에는 이걸 진단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때는요. 어느 정도는 브레인이 좀 이게 발달이 돼야지 어떤 점에서는 증세가 확실한 걸 알 수가 있는데 너무 어린 시절에 애가 천방지축일 때는 그거 가지고 ADHD 진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확실하고요. 그때 더군다나 약을 주면은 그때는 발육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ADHD는 6살 이후에 진단해야 되고 그리고 치료도 그때 하는데 제가 예외로 5살짜리 여자아이를 치료한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카이저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너무 심하니까 아버지가 애를 갖다가 아이들 육아소에다 맡기는데 자꾸 거기서 쫓겨나요. 애가 너무 ADHD가 심하다고. 조심스럽게 조그만 양을 한 5살 반쯤인가 그때 써봤습니다. 내가 그다음부터 캄다운 돼가지고 거기 있어서 그 다음에는 뭐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써본 적은 있는데 원칙적으로 저는 6살 전에는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조금 보이는 게 조금 흐릿하게 보인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은 정신과 약들이 그런 게 있는데 리탈린에서 그런 거를 저는 아직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데이트라나 패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다 붙이는 거는 이거 보면 아이들이 조금 그것 때문에 이제 피부에 이상이 올 수는 있는데 제 환자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항정신제 얘기하면서도 왜 그 프라이오티즘 생식기가 이렇게 발기돼 가지고 내려가지 않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게 올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제 환자들 참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그래도 올 수는 있다니까 그러면 빨리 이머전시룸에 가셔가지고 뭐 베나드릴 주사를 맞든지 그러면은 되게 내려갑니다. 제가 보던 티네이저 중에 이 컨설터를 이렇게 증류소에 타가지고
혈관으로 이렇게 주사를 하다가 부모한테 걸려서 온 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드물지만 그렇게 해서 하이를 경험하려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게 문제가 큰 거니까 그러면은 부작용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빨리 발견해가지고 스탑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항진시키는 거니까 제가 아까 그 이제 뇌전증 있는 환자들한테는 가능하면 안 써야 된다 그런 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경기가 나오면은 빨리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중요한 거는요. 이런 항우울제라던가 이런 스티뮬런트 같은 걸 썼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환자도 모르고 어떤 때는 가족만 알던 그 조울증 증세가 있던 집안에서는 이런 약을 쓰면은 이게 조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40세 정도의 그 주부가 오셨는데 주의산만증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주의산만증만 있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아마 그 저한테 말씀을 안 드렸지만 가족 중에서 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가서 그 5mm짜리 제일 약한 걸 드렸거든요. 그 어른한테.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씩 올려서 쓰는 거를 갖다가 하라고 이제 드렸는데 그 약을 이분이 이게 쓰니까 아마 기분이 좋아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많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매닉한 상태가 돼가지고 제가 얼른 그 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드물지만 올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장병 가족이 있었으면은 그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약을 썼을 때 배가 아프고 구역질이 난다 그러면은 약을 좀 줄여보고 조금 기다려보는 거 좋습니다. 왜냐면은 처음 약을 쓰면 이 모든 약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싫어합니다. 내 거가 아닌 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역질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뭐 배도 아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양을 좀 더 줄여보고요. 다음에도 계속 그런다 그러면 약을 끊어야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다른 약을 써보든지 아니면 non-stimulant, 비항진제를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의 용량은 리탈린은 5ml짜리가 있고 10ml짜리 있고 지금 20ml가 있고요. 그러니까 10ml짜리 하나를 반 주면 15ml가 되는 거고요. 저는 아주 어린 애들은 5ml짜리도 이렇게 반을 잘라서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주게 하고요. 한 3일 있다가 5ml짜리를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대개는 이제 이 책에서는 3번을 쓰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3시간, 4시간밖에 안 가는데 되게 2번만 써도 돼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끝난 다음에 한 번 저는 그렇게 줍니다. 왜냐면 어떤 때는 이제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그걸 안 가려고 그러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티네이저가 되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컨설타를 써야죠. 그럼 컨설타를 주면 아침 먹고서 그게 이제 학교 끝날 때까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컨설타는 시작이 18ml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7, 36, 54 이렇게 됩니다. 72ml짜리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대개는 많이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탑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36ml를 2개 주면은 72가 되겠죠. 왜냐면 뭐 90kg, 100kg 되는 그런 환자들은 그 정도로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존 A PM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녁 때 쓰고 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약도요. 6살부터 쓸 수가 있다고 그러고 처음에는 20ml짜리를 갖다 8시에 주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캐나다나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약이 들어갔다면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컨설타는 6학년 정도 되면은요. 너싱 오피스에 가서 약 받는 거를 갖다 질색을 해요. 왜냐면 딴 애들하고 자기는 다르다는 걸 나타내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컨설타를 이렇게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설타는 이렇게 입에 식어보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약을 갖다 얼마나 캡슐인데 그걸 이게 삼키면 그 캡슐에 조금 바깥에 약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안에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액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구멍이 뚫리면서 거기서 펌프에서 계속 약이 10시간까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컨설타가 참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이 약을 쓰면서부터 티네이저들이요.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운전하고 그럴 때 특히 친구가 있으면은요 아주 어텐션이 딴 데로 가고 충동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너무 많은데 이 약을 쓰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은 어린아이들에서는요, 약을 쓰고 나면은 한 2시간 반 있다가 약이 다 나가버리고, 하이프라이프가요. 어른들은 오히려 좀 더 오래 갑니다. 3.5시간 있다가 이제 날아가니까. 아이들은 이게 왜냐면 대사정액이 먼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변으로 착착 나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MAOI라는 그 특수한 항우울제가 있는데 그거는 그때 이제 이거 같이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라우코마라고 녹내장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녹내장은 이 눈 안에 있는 안압, 그러니까 프레셔가 이게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는 때는 이 약을 안 쓰는 게 좋겠죠. 이게 뭐든지 스티뮬레이션 시키는 거니까 압력을 올리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 우울한 노인들한테 아주 작은 양의 이 약을 주면은 그 노인들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면서 우울증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풍이 있고 난 후에 우울하신 분들한테 조금만 드리면은 이게 우울증이 많이 줄여준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한테 수혈을 한 적이 없지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어른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런 어른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시면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거는 주의산만증 치료를 받은 애들은 나중에 마약 중독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 애들은 자신감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쓰라고 하는 요기와도 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애들이 이런 유혹에 물들기 쉽고 마약 중독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꼭 부모님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메틸페니데이트, 리탈린이나 컨설타, 데이트라나 제가 그 많이 보는 환자들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잘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진단이 되면은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어머니들이 걱정이 되고 아버지들이 자기들의 불안 때문에 아이들의 일생을 나중에 우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치료를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약이 아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약을 통해서 자기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아이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약물 치료를 좋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요. 알려주셔서 그분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